드리되 제가 요청받는 주제가 이제 학습 패러다임 쪽이어서 그 주제를 바탕으로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과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교육의 변화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뭐 논문이나 책을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교육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처음에 뭐 석사, 박사 이렇게 공부할 때는 약간 인문학 쪽에 특히 이제 언어 발달 쪽에 관심 있었고 뭐 인지과학 쪽에 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우리나라에 그 처음으로 인지과학 협동 과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하던 그 과정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저희 교육과학 쪽으로 전공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 안신영 나가서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보면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 뭐 알파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시 관심을 가졌는데요. 과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년 전에 제가 인지과학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역량이나 인공지능의 어떤 능력 수준, 인공지능의 사고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지만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뭐 거의 반반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인공지능의 어떤 그 의사소통 능력은 1980년대부터 뭐 많이 논의가 되었었잖아요. 철학이 분야, 인지과학 분야, 뭐 심리학이나 이런 쪽에서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연구할 때만 해도, 공부할 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논쟁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인공지능의 그 사고 수준이나 역량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게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이해하는 방식은 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그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휴머니즘적인 이해가 과거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겠죠. 그런데 이것에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하다 보니까 인간이 세계와 그냥 단순하게 상호작용할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기술 없이는 거의 뭐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휴머니즘적인 이해 가지고는 안 되고 포스트 휴머니즘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특히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제 이 테크놀로지를 기반한 교육 환경들이 너무 또 이제 기본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기존에 이제 앞에 사실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있고요. 네오 휴머니스트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 안에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게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건 아닌데 여러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회의론은 뭐냐면 휴머니즘을 고수하면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는 뭐 허상일 뿐이다.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회의론자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비관론자들은 이런 거죠. 포스트 휴머니즘이 등장하는 거 인정하고 그 등장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뭐냐면 휴머니즘에 대한 반성이라는 게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면 반성을 해서 새로운 휴머니즘의 어떤 가치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저는 네오 휴머니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오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을 반성하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트랜스휴머니스트나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에 합쳐지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미래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게 네오 휴머니스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낙관론자가 이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이죠. 그러니까 아까 뭐 컬처라이라든가 뭐 보스트롬이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여기 포함될 텐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기술공학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술적인 미래가 인간의 어떤 모든 뭐 단점들이나 한계점들을 극복하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약간 이제 약간 순수하게 어떤 인본주의에 대해서 믿음을 뭐 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 환경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기술적 환경이 모든 걸 해결해 주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뭐 교육의 방향이라든가 어떤 식의 교육이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표는 그냥 제가 이제 PPT는 뭐 남겨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뭐 보시거나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포스트휴먼 학습론을 다루는 데 있어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제가 정리하기로는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물질주의하고 그다음에 뭐 액터 네트워크 티오리, 행자망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기반이 되는 객체시장 존재론, 이걸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봐서 저는 하나로 묶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포스트 현상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가 안 된 게 이제 비대표성 이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론들이 나눠지는데,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을 형성하는 기조 이론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학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은 요 D하고 C. 그래서 오늘은 이 객체지향 존재론이나 포스트 현상학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발점이 신물질주의잖아요. 그래서 신물질주의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뭐 과거의 이제 막스적인 물질주의가 아니라 뭐 새로운 이제 인간의 뭐 어떤 이성이라든가 신체라든가 그다음에 기계성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엮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물질주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바이올로지컬한 존재에서 시작했지만 현대 문명에서 혹은 인류의 진화에서 호모가 이 지구 생태계의 주인공이 되는 그 존재로 현재 왔죠. 그런데 이제 미래는 이 테크놀로지컬한 존재들이 지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사이버네틱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존재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고 어떻게 상호 뭐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어떤 관심사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 이제 앞에 뭐 마지막에 이제 김재희 교수님이 많이 좀 논의를 하셨지만, 인간의 뭐 인지, 뭐 체화된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체화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과거의 학습은 몸으로 학습하거나 순수하게 두뇌로 학습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 학습의 방법이었는데, 이 몸으로 한 학습, 뭐 일단 신체적 학습과 두뇌로 하는 학습, 그건 이성적 학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체적 학습과 이성적 학습이 거의 이제 학습의 주된 원리였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분리되는 것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데카르트의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보고 인간의 뭐 이성이라든가 뭐 사고력 이것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체화된다는 건 결국은 하나이고, 이 하나인 것이 단순하게 신체와 정신이 하나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이제 우리 신상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단위로, 정보의 형태로 넘어가서 인간의 사고가 뭐 컴퓨터가 하는 사고와도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론 지식 학습에 주장하는 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신문질주의인데요. 제가 뭐 이런 관념들은 뭐 제가 뭐 처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과거에는 우리는 생물학적 인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유기물적인 두뇌를 가지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뭐 생활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의 경험에서 디지털한 경험으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컴퓨터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사고 능력을 어느 정도 뭐 고의 흉내내거나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그 능력을 초과하는 그런 그 사고의 주체가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계산 능력도 이제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뭐 최근에 뭐 물리학에서 뭐 가장 핵심적인 그 연구 주제일 텐데요. 아직은 뭐 많이 뭐 논의가 되지 않았고 저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만, 어쨌든 양자 컴퓨팅이라는 게 등장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 기술공학자들은 지금 위드 실리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무기물 두뇌를 만드는 그런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기물 두뇌가 나타난다면 이게 이제 무기물과 유기물이 섞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오 케미스트리, 뭐 바이오 어떤 뭐 피직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바이올로지와 피직스가 전혀 이제 소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를 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뭐 생물학적인 것과 물리학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신물질주의에서 주장하는 이론론적인 그런 그것들이, 세계관이 과거에는 이제 철학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원이되어 왔다면, 지금은 과학자들이 이걸 구체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은 인간, 뭐 애니멀, 그다음에 유기물,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넘어서는 그런 세계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학에서는 사실 교육학뿐만 아니라 사고학에서 이 행자망 이론에 대한 연구들이 길게는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뭐 최근에 이르기까지 많이 논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거의 대부분 논의가 되지 않았고요. 최근에만 조금 그런 논의가 교육학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 공간적인 물질적인 조건으로 보고, 이 안에서 학습자들과 교사들이 어떻게 뭐 학습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죠. 저는 이것이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이나 혹은 그 행자망 이론의 하나의 그 등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지식을 가진 교사가 그 지식을 학생들에게 쉐어하고
하고 같이 뭐 상호작용하는 그런 공간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학교에 있는 모든 이런 물질적 요소들이 다 학교의 교육을 구성하는 어떤 요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걸 행자망 이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행자망 이론에서는 뭐 사물들이 탈지역성이다, 시공간적 분산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선생님들 다 아시라고 보고요. 이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은 아까 이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인간이 뭐 윤리적인 행위의 주체이고 뭐 사고의 주체이고, 이렇게 인간 주체성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가정을 놓고 모든 것들을 설명해 왔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우리가 뭐 인간이기도 하고 인간이 가장 우등한 존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이 진화의 연속성, 그다음에 뭐 어떤 공진화, 기계와 인간의 공진화라고 하는 것 자체의 개념은 결국은 인간이 뭐 정말 진정으로 독립하고 어떤 독자적인 개체인가, 개별적인 존재인가, 혹은 인간만이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졌는가, 뭐 동물이나 기계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수 없는가, 이런 관념들은 이제 어느 정도 해체돼야 될 그런 관념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념들이 학교 교육에서도 이제 들어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학교 교육에서는 학교 교육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일 보수적입니다. 당연히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기본적인 거, 어떤 목적, 이런 것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가 발전하고 공학이 발전하고 어떤 철학이나 예술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는 사실 그 논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아이들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기존의 이론들이 20년, 30년 혹은 100년간 이루어졌던 그런 교육 이론의 바탕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존재인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관념들이 다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다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행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성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30%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사실 자기주도성이라는 건 결국은 인간은 하나의 개체, 뭐 하나의 독립된 주체, 이렇게 보는가 자기주도성이 중요했고, 과거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암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성이 없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기주도성은 한 30%만 의미가 있고 나머지 7%는 상호존성, 네트워크 연관성, 이런 식의 이론들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가, 저도 이제 사회과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논문을 썼던 제가 뭐 언어학, 뭐 문화, 뭐 cultural studies 이런 것들 합니다. 근데 주된 그런 논의를 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이 social cultural theory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하는 행위나 뭐 어떤 경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 맥락적으로 어떻게, 사회 문화적 어떤 맥락이 있는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셜 컬처럴 띠어리가 앞으로는 소셜 매트리얼 띠어리로 옮겨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뭐 외국의, 아까 제가 여기서 인용은 대중적인 강의다 보니까 사실 그걸 만들어진 PPT다 보니까 인용은 잘 안 했는데요. 논문에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컬처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는 이제 인본주의의 관념이라고 봅니다. 소셜은 이제 우리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뭐 기계들도 서로 이제 상호우전적으로 살기 때문에 소셜이라고 하는 개념은 씁니다만, 컬처럴은 인본주의의 관념이기 때문에 이건 빼야 되고, 매트리얼이라는 용어가 들어와서 소셜 매트리얼은 이론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기계적인 어떤 사회에서 인간이 뭐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그 다른 존재는 여러 가지 인간의 존재들도 포함하고요, 뭐 당연히 동물들도 포함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인지적인 어떤 행위나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어떤 물질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앞으로는 소셜 매트리얼 띠오리들이 주된 사회학의 이론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또 시스템스 이론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앞에서 이제 사회학에서 논의할 때 되게 어느 정도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우리 보통 인문학을 하고 약간 비판 이론을 하다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인간이 너무 이렇게 좌우되고, 여기 너무 뭐죠? 이렇게 영향을 받고 하는 것을 약간 조금 비판적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인간도 뭐 에코시스템이라는 용어도 있고, 뭐 사회 시스템, 여러 가지 뭐 기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본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스템스 티오리 차원에서 우리는 인간, 기계, 동물이 어떻게 이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공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자막 이론에서는 사실은 이제 관계주의 학습을 이제 강조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거잖아요. 의사소통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메시지의 발신자와 메시지의 수신자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관점이 바로 이제 인본주의 학습 모형이었죠. 과거에는 이게 이제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이었는데 핵의장망 이론에서는 메시지 생산자, 소비자가 구분되지 않고 인간은 다른 애플리케이션도 하나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요. 정보도 당연히 그렇죠. 여기서 인공지능이 하나의 행위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제가 사실은 이번 PPT 아니고 다른 연구에서 앞에 부분은 많이 설명했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다 행위 주체가 돼서 인간은 서로 그런 기계든 AI든 어떤 물질이든 이런 것들에 상호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 현상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앞에 넣은 그림하고 같은 이제 그 그림인데요. 인간과 세계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시대는 이제 거의 원시적인 시대 외에는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휴머니스트들은 손속 돌도끼에서부터 사실은 이 테크놀로지의 어떤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돌도끼 수준이 아니라 지금은 이 테크놀로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포스트 휴머니즘에서는 결국은 과거의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현상학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어떤 세상의 인간의 행위,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그 이론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 지금 이남인 교수님 계신데 저도 이 교수님 2004년 그 현상학에 대한 논문들을 아주 잘 설명을 잘 해주셔서 잘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상학적인 이론이 형성되고 설명했던 그 세계는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경험하는 이런 엄청난 그 기술적인 환경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포스트 현상학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존의 현상학에서 주체라는 개념, 그다음에 우리가 근데 플래시, 그러니까 멜로 pom프도 그런 얘기했지만 육체성과 그다음에 이 신체성, 그다음에 피부 이런 것들이 자연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게 상대적이거나 객관적으로 이렇게 논의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것을 경험하는 인식 주체가 어떻게 그것을 의미를 생성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트 휴머니즘은 이 경험들이 신체적 경험이나 육체적 경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그 경험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경험은 되게 그거는 사라지는 거고 모호한 거고 되게 관념적인 거 추상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포스트 현상학적인 것에서 이제 기술적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게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들레 잘 아시는 보들레의 어떤 어떤 이론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뮬레이션의 이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제가 있다. 자연에 어떤 실제가 있으면 인간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이거를 해석하는데 그 이미지가 부실해지면 실제에 대한 인식도 부실해지고 이거 뭔가에 가려질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보들레가 얘기했던 것은 우리 현대사회는 하나의 시뮬레이션인데 이거는 어떤 이미지가 점점 실제로부터 멀어져 가지고 베이스리스 근거 없는 이미지들이 자꾸 생성되고 자기 복제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냥 이게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설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디지털 세대에는 과연 이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도래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경험은 더 이상 아날로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요. 디지털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의 얘기가 이제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고 테크놀로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화된 과거의 상징과 기호는 아날로그적 상징과 기호였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림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컴퓨터 환경에서는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한 환경이 이제 노멀이 됐다는 거예요. 거의 이게 특수한 상황도 아니고 거의 일상적으로 느끼고 그 안에서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고 NFT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대체 불가 토큰.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과거에는 복사본과 원본을 구별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NFT,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원본을 디지털 기술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 어떤 경험, 어떤 작품, 어떤 말,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원본이 확인되는 순간 그 원본이 갖는 가치, 그걸 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가치가 보여질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어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해진 기술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들리알의 이 이론은 지금 이 디지털 메타버스 환경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약간 의미가 어떤 설명력이 한계가 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추얼이라고 하는 용어를 얘기해 보면 이제 뭐 거의 almost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라고 하는 환경이 결국은 인간의 실제 환경을 거의 재현한다. 이런 관점에서 버추얼 리얼리티인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환경은 버추얼이 아니고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확장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 환경, 신체적 환경은 굉장히 작은 세계, 유니버스의 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기술적인 환경 때 우리가 이미 화성을 가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 시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이 환경, 물리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은 가상으로 넘어가든 아니면 유전을 타고 넘어가든 확장된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기술적 조건들이 완성되어 있다. 완성되냐고 추구하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교육학자로서 이런 학교나 뭐 학교 과정교사들 이런 얘기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이제 찾아가신 선생님도 많이 우려를 하시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는 이렇게 가는 게 당위적이고 바람직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흐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이남인 교수님이 질문하셨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현상학적 세계와 포스트 현상학적 세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걸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플라톤, 뭐 뉴턴 이렇게 멀티버스 세계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게 이제 포스트 현상학이 설명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포스트 현상학이 결국은 뭐냐면 현실과 가상이 사실은 미디어의 차이일 뿐이지 완벽하게 분리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미디어는 컴퓨터,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단순하게 뭔가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게 진짜의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아이들이 그런 환경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경험하는 것, 학습하는 것, 이게 지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상 경험이 아니라 뭐 가상 경험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와 의식이 디지털화 된다는 것도 사실 뭐 앞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충분히 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는 것도 뭐 책에 있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간의 사고가 어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정보로서 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제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이 리얼한 월드도 사실은 가상 메타버스 같은 것으로 많이 이제 이게 100% 대체돼야 된다거나 뭐 완벽하게 그렇게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혹은 제가 이렇게 전달드리는 이런 환경이나 포스면적인 미래가 자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문제예요. 이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이것을 어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어떤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인간의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하나의 미래의 긍정적인 미래라고 보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사회적, 정치적인 환경들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와 억압이나 권력의 문제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문제들은 테크놀로지가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뭐 활용을 하되 그 문제, 인간의 어떤 권력의 문제, 어떤 억압의 문제, 그 다음에 차별 문제, 그 다음에 미래 환경을 누구나 다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환경에서 어떤 우리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구조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그거를 사실 특히 이제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정치인류적인 어떤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이 포스트 현상하고 관련된 것들 중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김재희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비의식적 인지라고 하는 것들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의 사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드포워드 원리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사고하고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의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관심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기존에 대부분 피드백만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거의 뭐 시속 80km, 100km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100m, 200m를 내다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의 눈은 100m, 200m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나 환경들을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그걸 모두 다 프로세스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말 운전에 필요한 정보들만 미리 취사 선택해가지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이 가능한 겁니다. 이 원리가 바로 피드포워드를 하는 겁니다. 정보들이 엄청나게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예측하면서 어떤 것들 의미 있고 어떤 것들 내가 피해하고 하는 것들 차원에서 우리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이미 인간의 눈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피드백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 피드백만 강조했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피드포워드에 대해서 지금 신경생략자들이 연구하는데 사실 피드백을 통해서 표피에서 감각적인 경험이 들어옵니다만 동시에 이 신피질에서는
피드포워드적인 작용을 하면서 예측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이성을 중시하고 인지를 중시하고 어떤 인간의 어떤 어떤 이 사고 이런 것들 중시하면 상황에서는 이 피드포워드는 사실 동물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과 이게 자신이 이렇게 인공지능의 기능이나 어떤 기계의 기능으로서 연결됩니다.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식물질적 이론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 특성이 인간만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가지고 있고 인간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근데 인공지능 기계는 이 능력들이 훨씬 나게 비교할 수 없을 망대로 엄청나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드포워드 원리를 어떻게 학습에 적용을 비유해 볼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과거의 인본주의 학습에서는 우리 학습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고요. 기억을 하고 이걸 반추, 리터블을 하면서 학습하는 게 최고의 학습 원리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학습 원리는 빼고적이고 순차적이고 논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습할 때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학습해야 넌 정말 이 사고가 훈련되고 이런 관념. 그다음에 이성적인 훈련이 돼서 넌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런 관념으로 설명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20세기까지 끝났다고 봅니다. 21세기는 이제 더 이상 이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피드포워드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피드포워드의 원리에 맞게끔 전향적인 학습, 예측적인 학습, 비순차적 학습 순차적 학습이나 감각적 학습이 아까 얘기하는 컴플렉스 티오리하고 복잡성 이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학습 이런 것들이 학습 원리로 들어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는 이성적, 논리적 사고를만 잘하는 아이들은 너네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네가 리더가 돼야 돼. 이런 관념을 가졌다는 거죠. 근데 그런 관념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뉴미디어도 대표적인 거고요. 뉴미디어 안에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크로 템포럴리티라고 하는 거 많이 이제 헨슨이라는 사람이 논의한 건데요.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적인 수준이라는 건 1초, 2초, 3초, 4초, 5초, 1분, 2분, 2단위의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그걸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이게 학습이 공부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외에 미시시간적 그러니까 10분의 1초, 100분의 1초 차이에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포워드와 뉴미디어하고 미시시간성들이 일정하게 연관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미디어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직관적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하는 것들이 거기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창의성은 논리적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기반이 돼야 되겠죠.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유추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감각성이나 어떤 직관적 사고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 템포럴리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뉴미디어 차원에서 학생들이 이제 핸드폰을 보거나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사실 이 뉴미디어의 통로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어온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등장했잖아요. 과거에는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센시티비티, 감각성들이 중요한 학습에 혹은 어떤 정보 소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지식의 구조가 학습이 유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만 이게 이제 구조주의적 논리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때 애들이 교과서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10장까지 차분차분 배우면 너가 이게 훨씬 충분히 잘 이해할 텐데 하는데 저희 아들 딸만 보더라도요. 애들이 그냥 건너뜁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게 불안하고 너 순서가 없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그래갖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 라는 관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관념이 사실은 이제 올드한 관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논리시학적 지식이나 이성적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미래의 역량에 이런 존재가 이런 능력을 갖추는 존재가 미래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자, 이겁니다. 자,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순수한 인간적 시대에 살지도 않고요. 인간이 컴퓨터를 활용한 시대도 이미 넘어갔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을 흉내낸 시대가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는 AI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AI의 능력치는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할 일이 없고 학습할 이유가 없고 하니까 불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럽의 어떤 사회처럼 우리가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만 이 AI를 모든 사회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허용하지 않겠어. 인공지능 자동차 충분히 자율주행 자동차 돌아갈 수 있는 기술력이 도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허용하는 거 원치 않아.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잡을 잃고 그다음에 너무 불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그 사회에는 그런 정치윤리적인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지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의 과제라고 저는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말씀 못 드릴 텐데 그냥 이렇게 타이틀만 좀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포스트이미지 학습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식학습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정서라든가 어떤 뭐 학습의 총체적 효과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그 학습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는 다른 존재가 뭐 리더가 되든 창의성을 발휘하든 다른 능력을 개발해서 뭐 사회성이든 윤리든 이런 것들을 갖춘 존재가 사회를 어떤 다스려야 되겠죠. 뭐 리더가 되든지 아무튼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보고요. 학습 이론도 이제 인지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것도 이제 뭐 연결주의 그다음에 구성주의가 아니라 관계주의.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 차원에서 우리 최민자 교수님이 구성주의 맥락주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휴머니즘 그 구성주의 맥락주의를 완전히 뭐 부인한다기보다는 그것에서 한계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우리 학습을 보고 어떤 지식의 의미를 보고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휴머니 학습을 마지막으로 정의를 한다면, 인본주의 학습과는 달리 다양한 학습의 주체들이 온라인 네트워크 상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다 통합해서 동등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가상과 현실을 뛰어넘며 이루어지는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교류.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집단성과 분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본주의 전제는 개인주의. 아까 이제 칸트의 얘기도, 뭐 저는 칸트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이제 논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칸트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거의 그 칸트가 이성의 훈련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뭐 어떤 여성이라든가, 뭐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존재들은 그 이성적 훈련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18세기, 그 당시에는 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뭐 그런 훌륭한 철학자들도 그 시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집단적인 존재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이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성의 어떤 그 본연성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특질로 형상화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서로 의존하고 다른 사람하고 사회적이고 서로 소통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관념들을 굉장히 이제 눌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적인 분산적인 교류에 의한 학습들이 굉장히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능력들을 터득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시간이 너무 다 돼서 제가 좀 두껍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혹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